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초연결 세계에 격리된 우리들. 고립의 시대입니다. 지은이 노리나 허츠, 옮기니 홍정인.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언택트라는 용어와 접한 지도 2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고립, 외로움이란 단어도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거운 주제라서 서점을 2번 다녀오는 동안 계속 마주친 책이었지만 애써 외면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주제이기 때문에 큰 마음 먹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책의 저자인 노리나 허츠는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이자 글로벌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며칠 전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내용도 기사에 실렸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저자가 책에서 심혈을 기울여 언급한 외로움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았는데요. 실제 책을 읽어보면 요즘의 외로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인터넷 신문의 기사가 너무 짧고 가볍게 다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는 별도로 연결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독은 저자가 외로움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만 낭독을 하였습니다. 해당 챕터의 일부분만 발췌하였음에도 꽤 내용이 긴데요. 잘 들어보시고 우리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고 조금이라도 공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6장. 스마트폰에 봉쇄된 사람들. 만화경 열풍의 결정판. 221. 우리가 하루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평균 횟수다. 시간으로 보면 매일 평균 3시간 15분에 달하고 1년에 거의 1200시간이다. 10대의 절반 정도가 이제 거의 항상 온라인 상태다. 전 세계 성인의 3분의 1이 아침에 눈을 뜬 지 5분 이내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우리 중 다수가 한밤중에 깼을 때도 5분 안에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디지털로 인한 주위 산만은 시드니, 텔아비브, 서울처럼 스마트폰 사용량이 특히 높은 도시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서 도시계획가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멈춤, 통행신호를 도로 바닥에 설치해 보행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의 어느 도로에서는 심지어 건널목에 레이저빔을 배치해서 좀비 보행자의 스마트폰에 앞에 차가 지나다니고 있다고 공지를 띄워 경고한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한국에서 멈춤, 통행신호 등을 5년 동안 시험 사용한 결과 보행자 부상 사건은 20%, 사망 사건은 40% 감소한 것에 고무되어 이루어낸 성과다. 우리 중 일부에게는 스마트폰에 끝없이 올라오는 콘텐츠가 차에 치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보다 우리의 주의를 더 강력하게 잡아끄는 듯하다. 물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강조하는 사람이 내가 처음은 아니다. 우리 주머니 속에 작은 컴퓨터에 저항하는 전면적인 러다이트 운동을 펴려는 것도 아니다. 내가 제기하는 질문들은 까다로운 것들이다. 이 기기들은 21세기에 외로움 위기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21세기에 등장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혁신은 이전의 그것과 어떻게 다를까?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구텐베르크 인쇄기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주요 발전은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지만 사용자들에게 항상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글을 쓰는 행위가 기억력 훈련을 하지 않게 만들어서 글쓰기를 배우는 사람의 정신에 건망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세기 베네딕트회 수도원장이자 박식가였던 요하네스 트리테미우스는 수도사들이 구텐베르크 인쇄기 때문에 필사를 하지 않는다고 나무랐다. 트리테미우스는 이로 인해 엄격함과 지식이 사라지리라고 믿었다. 1907년 한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한탄했다. 전화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공손함과 예의가 장려되기보다 오히려 그 남아있던 것마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스마트폰 사용과 예전 세기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혁신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그것들에 얼마나 붙들려 있는가의 문제다. 과거에는 글쎄 하루 몇 차례나 전화기를 집어들었을까. 오늘날 휴대전화는 마치 콧등에 걸쳐 있는 안경처럼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우리 중 일부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것은 결코 기분 좋은 우연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의 야수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 결과를 일구어내기 위해 매우 열심히 작업해왔다. 늘 함께, 하지만 늘 혼자. 오늘날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인류사의 그 어느 사건과도 닮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항시적 연결 상태에 있다. 바로 이 항시적 연결이 21세기 외로움 위기의 독특한 본질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에게 미소 짓지 못하게 하는 것, 버스에서 다른 승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지 도시 생활의 분주함과 속도만이 아니며 심지어 현대의 사회적 규범만도 아니다. 휴대전화 스크롤을 내리고 영상을 시청하고 트윗을 읽고 사진에 댓글을 다는 매 순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며 우리가 더 큰 사회의 일원임을 느끼게 해줄 다양하고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스스로에게서 빼앗는다. 앞서 봤듯이 이처럼 남에게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 존재를 확인받는 소소한 순간이 진정 중요한 순간이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동이 변하고 우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변한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몸에 지니고 있을 때 낯선 사람과 미소를 주고받는 일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스마트폰이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소원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우리가 친구, 동료, 연인, 자녀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이 다른 곳에 팔린 상태였거나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동시에 영향을 받은 적은 없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만 사실은 혼자다. 이러한 항시적 주의산만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휴대전화의 주의를 빼앗긴 부모 때문에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몇 차례 발생했다. 미국 텍사스주 파커 카운티에서는 한 어머니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8개월 된 딸을 잠시 욕조에 두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감식해 본 결과
아기가 욕조 안에 숨진 채 누워있는 동안 어머니는 페이스북에서 18분 이상 머물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 사례이지만 우리는 아이 보호자가 문자를 보내거나 게임을 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훑느라 아이를 주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곤 한다. 주말에 공원 나온 아버지들이 그네 타는 아이를 지켜보지 않고 휴대전화에 빠져있는 모습도 다들 한 번은 봤을 것이다. 식당에서 가족들이 각자 자기 휴대전화를 들여보느라 서로 대화하지 않는 모습도 모두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분열된 자아. 공감 능력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연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공감 능력을 심각하게 좀먹는다. 이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주의를 잘게 파편화해 분열된 자아를 만들기 때문이다. 분열된 자아는 얼굴을 맞대고 친밀한 대화가 일어나는 물리적 현실, 그리고 화면상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수십, 아니 어쩌면 수백 건에 달하는 텍스트와 이미지 기반 대화 사이에 끼어 있다.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잡아당겨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과 온정을 오롯이 주기도, 상대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놀라운 점은 이런 효과가 꼭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워싱턴 DC의 한 카페에서 커플 단위로 담소를 나누는 100쌍의 사람들을 관찰 연구한 결과 스마트폰을 탁자에 올려두었을 때 또는 그냥 한 손에 들고 있기만 했을 때도 사람들은 서로 덜 가깝고 덜 공감하고 있다고 느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휴대전화가 상호 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더 치명적이었으며 각자 상대에게 덜 이해받고 덜 지지받고 덜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공감도 민주주의처럼 연습이 필요하기에 특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공감 능력은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스마트폰이 공감을 방해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용자의 주의를 야금야금 빼앗기 때문만이 아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연구진이 실험 참가자에게 논쟁적인 정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인간으로 느껴지는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참가자의 반응은 단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의견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로만 결정되지 않았다. 그 의견이 전달된 매체가 무엇이냐에도 영향을 받았다. 인간적인 형태와 목소리가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그만큼 평가자는 상대를 인간으로 느끼지 않았다. 이 현상은 실험 참가자에게 연사의 견해가 적힌 원고만 주었을 경우 가장 두드러졌다. 스탠퍼드대 교수 자밀 자키의 표현처럼 성근 상호작용으로는 공감에 이르기 어렵다. 걱정스러운 일이다. 지난 10년간 상호작용은 갈수록 느슨해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추세는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2018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에서 18세부터 34세의 젊은이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가 전화통화보다 의사소통을 좀 더 제약하도록 설계된 문자 메시지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스마트폰에서는 타이핑하기가 상대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수록 글을 짧게 쓰게 된다. 트위터의 글자 수 제한은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뉘앙스가 담기지 않은 간결하고 단순한 문장으로 말할 것을 요구한다. 페이스북 메시지는 짧을수록
더 많은 반응을 얻기에 우리는 자신의 글을 편집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데 뭐하러 굳이 글을 쓰며 에너지를 소모하겠는가. 봉쇄 조치는 이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보잘것없던 전화통화의 인기가 하룻밤 사이에 치솟았다. 미국에서는 2020년 4월 한 달간의 하루 통화 건수가 앞서 몇 달 평균치와 비교해 2배로 증가했고 평균 통화 시간은 33%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 층에서도 나타났다. 대학교 2학년생인 20살의 에밀리아 렌 씨는 캠퍼스를 걷다가 매일 문자를 주고받지만 한 번도 통화는 해본 적 없는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기분이 문득 들었다. 영국의 이동통신업체 O2에 따르면 2020년 3월 봉쇄 조치가 내려진 후 18세에서 24세까지 이용 고객의 4분의 1이 친구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물론 봉쇄 조치의 또 다른 수혜자는 영상통화다. 파티나 퀴즈 나이트, 업무 회의 등이 영상으로 옮겨가면서 줌, 하우스 파티, 스카이프의 다운로드 건수가 전 세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는 그달 영상통화 건수가 1000% 이상 급증했다. 어느 커플은 심지어 영상으로 데이트를 시작해 오로지 화면으로만 만났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 제한 조치를 고려하면 영상 업무 회의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음성과 영상 기반 대화에 대한 우리의 선호가 얼마나 지속될지 확실히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가고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간결성만을 목표로 삼아 대면보다 문자 메시지, 더 넓게는 가상 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을 선호할 경우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될지를 충분히 숙고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쇄 조치 중에 가장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가운데 그나마 덜 성근 형식인 영상통화조차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말이다. 우리가 공감과 연결을 구축할 때는 표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표정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얻는 비언어 정보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우리 얼굴의 가소성이 정밀하게 진화한 이유는 초기 영장류가 협력하고 서로 돕기 위해서였다고 믿는다. 과학은 이 견해를 뒷받침한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덕분에 우리는 직접 의사소통할 때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모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일부에서 실제로 전자파동이 동기화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감 효과의 저자 헬렌 리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정서를 겪고 있는 사람과 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정서를 알아차리는 것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의 정서와 표정과 경험이 관찰자의 뇌에 지도화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슬픔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동일한 영역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활성화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울거나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슬퍼지고 들뜸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옆 사람에게 전염되는 이유다. 대부분의 감정은 상호적이라는 말은 실제로 신경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이러한 거울 효과는 연결과 공감에 필수적이다. 문제는 영상 기반 매체에서는 적어도 지금처럼 영상의 흐름이 고르지 않고 동기화가 원활하지 않으며
화면이 갑자기 정지되거나 흐려지는 상태로는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보거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동기화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영상으로 의사소통하는 상대가 우리와 눈조차 맞추지 않을 때는 특히 더 그렇다. 카메라 각도 때문이든 화면에 나타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이든 상대가 눈을 맞추지 않는 일은 흔하게 벌어진다. 그러니 영상 대화가 끝나고 어쩐지 불만족스러운 기분이 들거나 심지어 대화 전보다 오히려 더 고립되고 단절된 느낌이 드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 스프링필드의 미주리 주립대 정보기술 및 사이버 보안과 교수 셰릴 브레넘은 이렇게 말했다. 대면식 의사소통과 영상회의의 관계는 수제 블루베리 머핀과 시판 블루베리 머핀의 관계와 같습니다. 시판 블루베리 머핀에는 진짜 블루베리는 조금도 들어있지 않고 인공 향신료와 질감과 방부제만 있죠. 많이 먹으면 느낌이 썩 좋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메일과 문자는 오해를 배양하는 패트리 접시와도 같다. 미네소타대에서 실시한 2016년 연구에서 사람들은 동일한 이모지를 보고 4번 중에 1번은 그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해 서로를 오해했다. 1년의 연구에서 이메일에서는 빈정거리는 말이 진심 어린 말로 열의가 조롱으로 보일 때가 잦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문자화된 감정 가운데 가장 알아보기 쉬운 분노조차도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친한 친구 사이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정서적인 연결이나 공감, 이해를 돕기는커녕 대화의 질을 저해하고 그 결과 관계의 질까지 해치는 심각한 결점과 단점을 지닌 셈이다. 심각한 결점과 단점을 지닌 셈이다.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과 직접 나누는 대화에 저급한 대체물로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겪는 단절 상태의 주요 원인이다. 표정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있을 때조차도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젊은 층이 그렇다. 내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몇 년 전 어느 만찬장에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총장 옆에 앉았을 때였다. 그는 대학 신입생 상당수가 면대면 대화에서 아주 빤한 단서조차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 갈수록 걱정되어 결국 표정 읽는 방법이라는 보충 수업을 개설했다는 놀라운 얘기를 해주었다. 보스턴 칼리지의 어느 통찰력 있는 교수는 다른 전략을 취했다. 학생들이 면대면 상호작용을 힘들어하는 것이 역시 우려되었던 캐리 크로니는 학생들을 도와줄 독특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크로니는 수강생이 누군가에게 데이트를 신청해 성공하면 추가 점수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관계, 영성, 윤리, 개인의 성장에 관해 가르치는 크로니는 미국 대학 캠퍼스에 후건 문화에 관해 강의한 뒤 이러한 착상을 떠올리게 되었다. 강의에서 학생들은 섹스와 친밀감에 관해 크로닌이 미리 예상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호기심은 그보다 훨씬 단순한 질문, 즉 데이트 신청을 어떻게 해요? 에 집중되어 있었다. 크로니는 데이트 자체가 상실된 사회적 규약임을 깨달았다. 학생들은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현실에서 데이트 신청을 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다. 그래서 크로니는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심했다.
크로니는 수강생들에게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22가지 주요 지침을 주었다. 학생들이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데이트 앱 같은 디지털 도구, 소셜미디어, 익명의 후검 문화에 기대지 않고 데이트 상대를 스스로 찾도록 도울 지침이었다. 학생들은 데이트 신청을 직접 만나서 해야 했고 실제로 데이트를 해야 했다. 고스팅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다. 영화관은 데이트 장소로 허용되지 않았고 술을 마시는 것도 친근한 포옹 이상의 신체적 접촉도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진짜 의사소통을 피해서는 안 되었다. 어두운 영화관에서 자기를 숨기는 것도, 술기운으로 얻은 용기로 무장하는 것도, 대화를 생략하고 그냥 곧장 섹스를 하는 것도 안 되었다. 데이트에는 실제 대화, 어색함, 떨림, 긴장감이 있어야 했다. 또한 크로니는 학생들에게 질문 서너 개와 대화 주제 두어 개를 미리 준비할 것을 추천했다. 어느 대화에서나 잠시 침묵이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원하면 언제든 소셜미디어에서 대화와 오락을 즐겨온 세대이기에 실제 삶에서는 침묵을 위한 공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만 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소통에 익숙해진 나머지 어느 학생의 표현처럼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두려운 세대에게 대면 데이트가 어려운 도전으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위키하우는 일반적으로 에세이 쓰는 법이나 식중독에 걸렸을 때 대처법이나 애완동물이 가구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는 법 같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단계적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이트다. 이제 이 사이트는 현실에서 데이트 신청하는 법에 관한 간략한 지침을 12단계로 제공하고 있다. 계산기가 우리의 암산 능력을 집단적으로 망가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소크라테스의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경고는 아무튼 적절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의 손상이 심지어 더 어린 나이에 시작된다는 징후가 있다. 어린아이는 크리스 칼랜드가 발견한 것처럼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2010년 브리스톨대에서 수행된 피치 프로젝트는 매일 2시간 이상 스크린을 보며 시간을 보낸 아이는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2011년 뉴욕의 아동심리학자 멜리사 오르테가는 어린 환자들이 휴대전화를 회피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어린 환자들은 끊임없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자기 감정에 대한 질문을 피하려고 했다. 2012년 미국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600명 이상의 교사를 통해 수행한 관찰 조사 결과 미디어 사용량이 많을 경우 학생의 행동과 태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유치원생도 미디어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 면대면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탓에 사회적 기술이나 놀이기술이 부족하다고 한 교사는 응답했다. 더 최근인 2019년에는 캐나다에서 1세부터 4세까지의 아동 25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동의 스크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다른 아동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아동에게 덜 협조적이며 주변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9년에는 노르웨이에서 4세부터 8세까지의 아동 1,000명 정도를 추적 조사한 결과 4세에 스크린에 많이 노출되었던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6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을 사용하느라 사람과 충실히 교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따라, 또 아동이 기기를 사용한 목적에 따라 그 결과는 당연히 다를 것이며, 늘 그렇듯 일부 상충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아동의 관계 맺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도 있다. UCLA 연구팀은 10세와 11세 아동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디지털 미디어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야외 자연 캠프장에서 5일간 지내게 했다. 아동은 캠프에 참가하기 전과 후에 사진과 영상에서 사람들이 표현한 감정을 알아맞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치렀다. 스크린이 없는 생활을 겨우 5일간 했을 뿐인데도 표정, 몸짓 언어, 제스처 등에서 비언어적 단서들을 지각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사진과 영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느낌을 더 잘 구분했다. 집에서 스크린을 보며 시간을 보낸 또래 집단에 비해서도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좋아졌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스크린을 보는 대신 또래나 어른과 면대면으로 상호작용한 덕분이라고 믿는다. 화면상에서는 면대면 의사소통에서만큼 비언어적인 정서적 단서를 풍부하게 배울 수 없다. UCLA 연구팀 책임자 얄다티 울스가 설명한다. 아동의 스크린 사용에 관한 경고는 각 가정에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꾸준히 있었다. 이번에도 문제는 규모다. 과거에는 아이가 스크린에 노출되는 시간이 한정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10세 아동의 절반가량이 자기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스마트폰을 침대맡에 두고 잔다. 직접 상호작용할 기회를 앗아가는 스크린의 특성도 문제이지만, 어디나 디지털 기기가 함께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스크린 없는 생활. 바로 이러한 깨달음 때문에 일부 부모는 자녀에게 스크린이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적극 노력한다. 모순적이게도 이 방식을 선도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실리콘밸리의 부모들이다. 이들은 아마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고 자녀를 스크린 없는 학교에 보내려고 가장 노력하는 부모들일 것이다. 스티븐 잡스는 가정에서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고, 빌 게이츠는 자녀가 14세가 되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14세가 되어서도 스크린 타임을 엄격히 제한했다. 2011년 뉴욕타임즈는 실리콘밸리 등 첨단 기술 관련 기업의 임원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도르프 학교처럼 스크린에 대한 노출이 없고 실제 경험 중심의 배움을 지향하는 교육기관이 날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즘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부모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계약서에 자녀 앞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조항을 넣는다. 물론 명백한 위선이다. 이 부모들 가운데 일부는 그토록 중독성이 강한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한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가 집에 와서도 여전히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아이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산호세에서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셰넌 짐머맨이 말한다. 부유한 부모는 자녀를 태블릿 앞에 앉혀두지 않고 자녀의 스크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자녀를 돌볼 사람을 고용하지만 이 방법은 대다수 가정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방과 후 활동이나 특별활동 수업비를 감당할 수 없는 미국의 저소득층 가정의 10대 전후 아동은 부유한 가정의 또래 아동보다
하루 2시간가량 더 많은 스크린 타임을 확보한다. 영국 교사들과 대화해 보면 영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부유한 부모는 자녀의 스크린 타임을 줄이려고 적극 노력하고 명문대에서는 표정 읽기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가 더 나은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을 기를 때 가난한 가정의 아이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저하될 위험을 안게 함으로써 새로운 격차 문제가 등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중요한 기술을 모든 아이가 갖게 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소득계층이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스크린 기반 수업이 확대되어 직접적인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지원, 상호작용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 실시간으로 따돌림 당하는 마음. 심지어 일상적인 소셜미디어 경험도 우리를 외롭게 만들 수 있다. 클로디아의 사연을 들어보자. 졸업반을 위한 홈커밍 댄스 시간. 클로디아는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다. 앞서 클로디아의 친구들은 홈커밍 댄스에 가지 않을 거라고 했다. 지나치게 멋지게 포장된 행사라는데 모두가 동의한 터였다. 그런데 클로디아의 색을 피드에 사진이 떴다. 홈커밍 댄스를 위해 드레스를 차려입은 친구들이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클로디아 없이. 이토록 자기 자신이 끔찍한 사람 같고 스스로가 하찮게 느껴지며 혼자인 기분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클로디아는 너무 우울해진 나머지 일주일 동안 등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따돌림을 생각하면 성적도 학교 생활도 대학 진학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다. 친구들의 얼굴을 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다들 나를 유령인간 취급하는데 뭐하러 학교에 가요? 클로디아는 말했다. FOMO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Fear of Missing Out의 약어로 당신은 혼자 집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어딘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봐 걱정하며 느끼는 초조한 기분을 말한다. 하지만 클로디아의 이야기는 단언컨대 그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데가 있다. 자기를 제외한 모두가 친구인 세상에서 혼자만 친구가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이다. 이 현상이 곳곳에 만연하자 최근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나는 이 현상을 남들이 더 인기 있다는 믿음의 줄임말로 봄프라고 부른다. 포모와 마찬가지로 봄프도 소셜미디어로 인해 악화된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흔하게 경험하는 느낌이다. 봄프는 굉장히 외로울 수 있고 나이와도 상관없다. 사회성이 뒤처진다거나 남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 결코 유쾌할 리 없다. 실제로 나는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없다고 느끼는 성인을 수없이 많이 만났다. 클로디아의 홈커밍 댄스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성인 집단에서 겪은 탓이었다. 그들은 오랜 학교 친구들이 술자리에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거나 가족 모임에 아무도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온라인에서 알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사실을 알 길이 없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따돌림 당한 사실이 실시간으로 총천연색으로 필터와 렌즈와 음향 효과까지 동원되어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힌다. 아동과 청소년은 특히 더 고통스러워한다. 영국의 어느 10대 소년은 자원봉사단체 차일드라인에 이렇게 말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들은 다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면 기분이 우울해져요. 저를 불러줄 정도로 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요즘은 계속 속상해서 울기만 해요. 어느 미국인 부모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10대인 자식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자기 없이 파티를 열면서 올린 게시물을 집에서 괴로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절대 모르실 겁니다. 정말 잔인한 짓이에요.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따돌림 당한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한다. 때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그 자체가 따돌림의 무기로 직접 사용되기도 한다. 나는 친구나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 또 매주 만나는 즉흥연기 모임 동료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왓츠앱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남편은 왓츠앱 단체 대화방에서 형제 자매와 가족 식사에서부터 아이 돌봄에 이르기까지 온갖 주제로 토의하고, 또 다른 대화방에서는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상세히 분석한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말이다. 이 모두가 소셜미디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데 10대와 20대 사이에서는 이런 종류의 단체 대화가 의사소통의 1차적인 수단이 되어 그들의 30%는 왓츠앱이든 하우스파티든 페이스북 메신저든 위챗이든 단체 대화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용한다. 이제는 이런 모임에서 당신이 따돌려졌음을 깨닫는 것이 고통스러운 고립의 새로운 형식이 된 것이다. 갈수록 더 많은 젊은이가 이러한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의 16세 제이미는 같은 반 친구들이 자기를 대화방에 초대하지 않았고 모든 대화가 자기가 없는 그 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게 이야기했다. 어느 아버지는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며 내게 이런 사연을 들려주었다. 딸이 친구 대여섯 명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주말 파티에 초대하는 단체 문자였다. 문제는 딸아이만 빼고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초대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어떻게든 해야 했던 딸은 자기도 초대받은 척했다.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는 거짓말을 하는 게 낫다고 느껴졌던 것이다. 따돌려진 것도 외롭지만 이를 들키는 건 그보다 더 외로우니까. 교사와 부모 모두 사회적 배제의 새로운 형식과 그 파급 효과를 여실히 깨닫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하고 있다. 영국 로딘 여자 기숙학교 교장 올리버 블론드는 디지털 따돌림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다루기 무척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따돌림이 있으면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있는 아이 등 교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대부분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따돌림이 목격되지 않으니 어른이 개입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아동은 그 고통 속에서 더더욱 혼자가 된다. 공개적인 거절과 창피. 소셜미디어에는 우리 시대의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유해 요소가 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공개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기가 없거나 또래 집단에게 거부당한 사실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다. 아주 평범한 사교 모임조차 곧잘 인스타그램에서 기념되고 스냅 스토리에 게시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재는 쉽게 눈에 띈다. 이보다 더한 것은 리트윗, 좋아요,
공유하기 등 새로운 사회적 유행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글을 게시하고도 남들에게 반응을 얻지 못하면 단지 거절당했다거나 스스로 보잘것없다는 느낌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거절당했다는 창피함마저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내가 아는 어느 영향력 있는 정치학 교수는 원래 자신만만하고 성공적인 사람이지만 이처럼 남이 보는 데서 무시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완벽한 트윗을 작성하려는 일념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다듬느라 수시간을 흘려보내곤 한다. 그 시간을 연구에 쓰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롭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이와 똑같은 두려움 때문에 대학원생 제니퍼는 완벽한 인스타그램 사진을 만들어내느라 자신이 기록의 대상으로 삼는 바로 그 경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 제니퍼는 최근 코스타리카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짚라인 타는 제니퍼라는 게시물을 작성하느라 실제로는 짚라인을 타지도 못했다. 역설적이게도 현실 세계의 친구들과 유대를 형성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 기회 역시 놓치고 말았다. 공개적으로 인기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역시 가장 어린 세대에게 큰 불안을 유발한다. 어느 아버지는 딸이 새 글을 게시한 뒤에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글에 미친 듯이 좋아요를 누르는 모습을 불편한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런던에 사는 키 120cm의 안경을 쓴 9학년 피터는 글을 올리고 기다리고 희망을 품고 그래도 여전히 아무 댓글도 없으면 왜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겪는 괴로움을 설명했다. 제이미는 자기가 관리하는 스냅챗 스트리크가 하나라도 꺼지는 걸 생각만 해도 공포스럽다고 말했다. 정말 물리적으로 몸이 아파요. 라고 제이미는 설명했다. 젊은 층에게 인기가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없다. 실제로 인기는 고등학교를 무대로 펼쳐지는 거의 모든 드라마의 주요 테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소셜미디어가 기존의 역학관계에 몰고 온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이다. 소셜미디어는 사회적인 비교의 강도, 밀도, 파급력 차원에서 새 시대를 열었으며 청소년은 자기 정체성과 목소리와 도덕적 행위 능력을 형성해가는 시기에 거의 항상 온라인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특히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하버드대 교수 쇼샤나 주보프가 썼다. 주보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비교가 불러온 심리적 쓰나미는 가히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팔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이고 아무도 자신을 사고 싶어 하지 않으리라는 공포의 연속이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변화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가 불러오는 유해한 영향과 21세기의 외로움 위기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시간을 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을 위해 조사하는 동안 나는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로그오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15세의 신랄한 논객 세미는 더는 유해 환경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서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떠났다고 말했다. 22세 대학 졸업생 피터는 인스타그램을 그만두니 행복감과 정서적 건강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40세 금융 전문가 맥시는 친구들이 일과 가정에 관해 자랑질하는 글을 그만 보려고 페이스북을 끊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예외적인 사례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로 대거 이주하고 소셜미디어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탓에 소셜미디어를 끊는 사람은 배제된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그렇다. 같은 반 친구들이 전부 인스타그램에서 어울려 노는데 혼자 오프라인에 머무르기란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소셜미디어에 항상 머무는 것보다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추세는 바뀌기 어렵다. 고무적인 것은 내가 청년들을 인터뷰하면서 1994년에서 200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들을 K세대라 부른다. 출생일에 인생의 매 단계가 디지털 카메라로 기록된 이 세대는 이제 신상털기나 알몸 사진 유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한다. K세대 대다수는 소위 순진한 디지털 지대의 허점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나이 많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K세대가 실천주의로 명성을 얻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와 말랄라 유사프자이를 비롯해 총기에 반대하는 시위에 전 세계에 수백만 명 이상을 집결시킨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들까지. 그들은 아마도 소셜미디어에 책임을 묻고 기술 중독의 심각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